세계 과학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들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3차원으로 형상 설계된 도면, 이를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와 재료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그 활용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 과연 우리나라의 3D 프린팅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에 위치한 재료연구소.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금속, 세라믹, 복합재 등의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시험 평가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다양한 소재의 기능화를 위한 공정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요. 재료연구소에서는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 정교하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적용 가능 분야를 확대하고 신기능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세라믹은 산업 전반의 활용성이 높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재라고 하는데요. 세라믹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자기, 그릇, 병기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정의라고 하면 세라믹은 무기물, 그 중에서 금속을 제외한 무기물, 소재를 세라믹이라고 일컫습니다.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무기 재료를 말합니다. 점토 등의 천연 소재를 불에 구워 만든 물건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케라모스에서 유래되었죠. 전통 세라믹으로는 도자기, 유리, 벽돌, 시멘트 등이 대표적인데요. 전통 세라믹의 결점을 보완해 특수 기능을 발현시킨 것이 바로 첨단 세라믹. 우주항공, 전기전자, 생체 재료와 각종 부품까지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팀은 세라믹 3차원 형상 제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특성 때문에 성형과 가공이 어렵다는 세라믹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죠. 특히 소재의 공급 방식을 전환해 3차원 형상 정밀도를 높이고 소재 활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제조 단가를 낮춘 것이 큰 특징입니다. 세라믹 소재의 형상 제어 한계점과 기존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의 문제점을 동시에 극복한 것이죠. 세라믹 3D 프린팅 장비는 저희 킴스에서 새로이 개발되어진 장비로, 소재를 종래 세라믹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수조에 한꺼번에 넣고 경화를 반복적으로 시켜서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사용되는 반면에, 저희는 소재를 필름형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빛에 노출된 후에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필름 위에 재료를 한 레이어를 깔고, 그런 다음 3D 프린터를 통해서 필요한 형상을 경화시킨 다음에 다시 그 소재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광중압형 3D 프린팅은 소재를 수조에 한꺼번에 투입해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경화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수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양의 소재를 필요로 하고 장시간 노출로 인해 세라믹 재료의 열화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름 공급형 광중압 방식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소재 공급 방식을 수조형에서 필름형으로 바꾼 건데요. 새로운 소재를 필요한 양만큼 필름 위에 공급하고 한 번에 빛을 조사해 필요한 부분을 경화한 후 소재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이 경우 소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소량의 소재로도 프린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필름 위에 소재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 복수 소재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있죠. 2종 이상, 최대 6종까지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 다종 소재 프린팅 장비로 설계된 건데요. 2종류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세라믹을 인쇄할 수 있는 광중압형 3D 프린터가 개발된 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불투명한 소재 특성 때문에 프린팅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물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필름형 방식의 3D 프린팅을 통해 상시 관찰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프린팅 과정의 실수를 줄이고 소재와 시간의 낭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죠. 기존의 3D 프린팅 기술은 복잡한 3차원 형상을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면 소재를 다른 특성을 가진 2가지 이상의 소재를 한꺼번에 한 구조체 내에 만들므로써 형상 제어와 더불어서 기능성을 함께 디자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정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종 소재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재 간의 혼입을 방지하는 기술과 소재 간 소결에 의한 열 수축률 차이를 제어하는 기술인데요. 소재 간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 용매 사용을 최소화한 스탬핑 방식의 세척 건조 모듈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또 소결 수축률은 원료 소재 디자인과 열 처리 조건을 제어해 다종 소재 동시 소결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빛에 노출되지 않는 재료는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해 재료 활용 효율도 높습니다. 다종 소재 세라믹 3D 프린터는 재료 공급 필름 2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인쇄 모듈이 180도로 수평 회전해 2 필름의 재료를 번갈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필름 안에서도 재료를 달리할 수 있어 같은 층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를 인쇄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기능성을 가지는 여러 세라믹을 동시에 사용해 정교한 하나의 3차원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셈이죠. 원자로 핵심 구조체, 항공 우주 장비, 의료기기,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에 필요한 다양한 세라믹 소재의 부품을 인쇄하는 데 활용 가능합니다. 세라믹 외에도 향후, 금속, 복합재 등 다른 소재의 적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체 기능을 대체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연구에도 다종 소재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사기 모양의 기계에 치약과 같은 상태의 세라믹 페이스트를 넣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기술인데요. 압출된 세라믹 형상에 세라믹 특유의 공정 과정인 소결이라는 고온 열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열처리 공정 없이 실온에서 경화를 시킴으로써 약물, 단백질, 세포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을 세라믹과 동시에 프린팅할 수 있는데요. 실온에서 3D 프린팅된 기능성 골 이식제는 다양한 연구와 동물 실험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와 같은 의료 분야에서도 가능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용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산업계에서는 이 세라믹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개발 니드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이 공정에 빨리 신뢰성을 쌓을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세라믹 산업계를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소재 공정 기술과 신연구 분야 창출을 향한 경쟁이 뜨겁습니다. 재료연구소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개발과 전문성 확대를 통해 소재 강국으로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새로운 자원의 개발은 인류의 당면 과제입니다. 태양광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현장. 그 중심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먼저 신에너지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수소 에너지 등이 있는데요. 물에서 분리한 수소를 연소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는 수소 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열 효율이 크고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무공해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죠.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바람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재생에너지 역시 자원의 양이 풍부하고 재생이 가능해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청정 에너지입니다. 1977년에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 에너지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 내 신재생 에너지 자원 정책센터. 신재생 에너지는 잠재 가능성이 무한하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량을 사전에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에너지 설치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인데요. 이곳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에너지 등의 자연 상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 특히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이 큽니다. 쉽게 말해서 밤에는 태양광을 이용할 수 없겠죠. 또 바람이 강한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많은 재생에너지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모아서 지도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을 아주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첫 단계로서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도인데요.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상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력을 예로 들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이 바람의 강도가 세서
풍력 발전을 설치하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원 지도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핵심 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꼽히는 태양 자원지도. 대전광역시 내 모든 건물 옥상에서 그림자 효과는 물론이고요. 365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일사량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발전 가능한 에너지량과 절감할 수 있는 전기료를 파악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일사량을 측정하는데 일사량도 방위각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또 고도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파장대별로도 측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측정을 전국의 모든 곳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거나 최근에는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천리안이라는 기상위성과 그다음에 아리랑이라는 과학탐사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성 자료를 직접 저희가 수신을 받아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측정하지 않는 기상 정보도 독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측정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이처럼 건물 옥상. 태양광열 발전은 태양광과 태양열을 모두 활용해 전기와 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자원센터가 산업부에서 국가 참조표준센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일사량, 그다음에 풍속, 분포 등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직접 측정하는 그런 측정소입니다. 태양광열 발전은 지표면에 직접 도달하는 집달 일사와 구름이나 지표면 등에 의해 반사되어 들어오는 산란 일사를 동시에 활용하는데요. 때문에 태양의 위치 추적과 패널의 제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앞 건물에서 오는 음영 그림자까지 반영해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연구팀은 태양광열 발전을 위해 태양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측정된 자원량은 수집 분석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인근 국가의 해역까지 파악된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설비 정보를 입력해 에너지 생산량을 계산해내는 것이죠. 공학적인 설계까지 가능한 3차원 형태의 지도 제작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 지도는 앞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에너지의 미래는 분산화 그리고 또 공유화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에서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물 단위로도 태양광 패널을 벽면과 옥상과 창호에 붙여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직접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직접 에너지를 거래하는 그런 에너지 민영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럴 때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는 그러한 시장의 변화에 가장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런 시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구를 살리는 일. 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자원 지도를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시설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응책. 과연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절약연구실. 산업 현장에서 달아지고 있는 에너지 소비 기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한창인데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가와 산업 전반에 걸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감 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아나, 희석기 10대1 잘 맞춰졌는지 확인해보고 노즐에 물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고 알려줄래? 기존의 집진 시설에 간단한 장치만 추가해 초미세먼지까지 포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는 대부분 사이클론이라는 50마이크로 이상의 큰 먼지를 포집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초미세먼지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작은 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장치를 사업자에게 설치하는 걸 강요할 경우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는 설치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몰래 미세먼지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연구팀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클론 바탕에 내부에 정전 분무를 할 수 있는 물관을 삽입하고요. 별도의 고전압을 가함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장치 추가 없이 개조만으로도 초미세먼지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집진 장치는 사이클론인데요. 기존의 사이클론 설비 내에 정전 분무가 가능한 노즐을 설치했습니다. 사이클론은 중력 침강과 원심력을 이용한 집진 장치인데요. 정전 분무 노즐을 삽입함으로써 기존 전기 집중 기술이 가지고 있는 초미세입자 집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전 분무를 이용한 습식 사이클론 기술은 기존의 산업용 사이클론 장치 내에 함진가스를 선회시키면서요. 고화전 정전기를 띤 미세 물액적을 분사시킵니다. 이러므로써 비교적 큰 미세먼지는 원심력과 중력 침강에 의해서 포집이 되고요. 보통 300나노미터에서 2.5 마이크로 사이로 알려진 초미세먼지는 정전기를 띤 물에 의한 응집과 그리고 인력으로 동시에 집진할 수 있는 복합 집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위 최적당 처리 용량이 매우 우수하고 고효율, 저에너지 비용, 낮은 물 소모량을 이용하여 초미세먼지를 우수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정전 분무 습식 사이클론. 기존 사이클론 장치 안에 전기를 지닌 미세액적을 분사시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데요. 미세먼지를 포함한 물은 하부로 토출됩니다. 사이클론 내부에 유입된 배기가스는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요. 이때 사이클론 내부의 정전 분무는 배기가스 방향의 순방향과 역방향 쪽에서 분사를 시행합니다. 역방향 노즐은 항상 벽 부근에 분사함으로써 큰 입자의 응집을 담당하게 되고요. 순방향 노즐은 초미세먼지의 응집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광범위한 크기의 먼지를 모두 집진할 수 있습니다. 정전 분무의 미세먼지 집진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전 분무 집진 기술이란 미세 액적을 통해 어떠한 원료 물질을 포획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원료 물질이 유해하다면 제거를 위해 사용되지만 유익한 물질이라면 추가적인 생산도 가능해집니다. 원료 물질의 포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노즐을 통과하는 물에 전압을 가하면 같은 종류의 전기를 서로 밀어내려는 힘에 의해 미세한 액적으로 분사되는데요. 이때 원료 물질이 달라붙게 되는 것이죠. 이 실험 장치는 정전 분무 집진기 내부를 가시화하는 실험 장치인데요. 물 입자에 마이너스 하전을 걸어줌으로써 좁은 유로 안에는 강력한 청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유로를 통과할 때 청력에 의해서 물 분자가 서로 분열이 되는데요. 분열이 된 물 분자는 지나가는 먼지를 자기 스스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석의 원리인데 이 자석의 원리가 정전 분무 기술의 핵심 기술입니다. 노즐에 음전압을 가하면 노즐을 통과하는 물은 음극을 지니게 됩니다. 이때 청력에 의해 미세한 액적으로 분산된 물이 양전하를 지닌 먼지 입자와 결합해 집진극에 부착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술은 과거에는 농약을 살포하거나 광범위한 코팅 산업에 응용되기도 했는데요. 초미세먼지의 집진 분야 외에도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핵심 기술을 통해 기존 전기 집진 기술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물의 양으로도 미세액적으로 분사함에 따라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물액적의 개수가 증가해 집진 범위를 높여준 것이죠. 건식 전기 집진기는 집진극에 먼지가 쌓여서 스파크 등이 일어날 경우 그 쌓였던 먼지에 화재가 유발될 수 있고요. 탈진 공정 중 집진극에 쌓여 있는 먼지가 다시 또 그때 재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집진기 후단으로 다시 먼지가 토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세대 전기 집진기라고 할 수 있는 습식 전기 집진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는 집진극에 연속적으로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탈진 공정 중 재비산되던 그런 먼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막을 균일하게 집진극에 형성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량의 물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운전할 때 소비 전력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전 분무 집진기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1세대, 2세대의 전기 집진 기술의 단점은 둘 다 보완하고요. 소형 시스템으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용량의 배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극소량의 물을 가지고 분사를 하더라도 집진극을 균일하게 세정을 할 수 있어서 전력 소모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의 양으로도 고화전 미세액적으로 분사를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가 달라붙을 수 있는 물 액적의 개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시스템에서 높은 집진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 집진기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방전 원리를 이용합니다. 코로나 방전이란 극 부분의 전기장이 강해져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정전 분무 사이클론이 건식 사이클론에 비해 코로나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즐 팁뿐만 아니라 분사되는 미세 액적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까지는 발전소의 배가스 내 미세먼지를 타겟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왔지만 향후 해양 선박용 디젤 엔진 그리고 실내 건물 내 미세먼지 처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기술의 호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먼지 이외에도 가스 저감을 위한 시스템의 최적화 그리고 운전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기술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국산 기술의 수출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 개발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삶의 질과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몫을 제대로 해낼 때 미래 세대는 지금과 다른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능과 정보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인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사람의 사고방식을 흉내를 내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구현을 해내는 겁니다. 그 인간의 그 사고방식을 모방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입니다. 이 머신러닝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더해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란 사람 뇌의 뉴런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보를 입력받아 학습 과정을 모사한 컴퓨터 학습 기술을 말합니다.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대결을 벌인 알파고는 1920개의 CPU와 280개의 GPU가 연결된 분산형 컴퓨터에서 운영됐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핵심 기술이 바로 딥러닝 알고리즘이죠. 딥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고 매우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적합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간단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할 데이터량이 굉장히 크다든지 모델이 너무 크게 되면 컴퓨터 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가 이 한 모델을 이렇게 실행해 갖고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대가 한 모델을 하려고 하니까 통신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많은 연결자가 학습에 참여하거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다수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수의 컴퓨터를 활용해 하나의 모델을 학습할 때 컴퓨터 간에 다량의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긴 통신 시간을 요구하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모둠 학습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12명이 모둠 학습으로 함께 공부한다고 할 경우 학습이 빨라지기는커녕 오히려 학습이 지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저희들 그 딥러닝 HPC 기술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사용자가 이 대규모 모델을 개발할 경우 컴퓨터가 한 대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를 써서 이 한 모델을 그 학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컴퓨터들이 통신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를 여기 공유 메모리라는 걸 중간에 둬가지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이라든지 수백만 장, 뭐 1,500만 장 이상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게 될 때 거의 뭐 일주일 걸리는 시간을 하루나 이틀 만에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2명의 학생들이 다량의 페이지 범위에서 과학 과목 시험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나눠서 공부를 하고 각자 정해서 공부한 내용을 테이블 위에 올려 공유하는데요. 공유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학습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인 셈이죠. 이런 공유 메모리를 활용해 딥러닝 HPC 기반 고속 학습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차 산업혁명을 아우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등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지능정보 사회로의 진입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원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공유 메모리하고 그리고 이 공유 메모리에 접속할 그런 각 노드 간의 통신 속도를 지금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로 동작을 했을 때 그때 속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각각의 이 노드들이 붙었을 때 그때 속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능이 뭐 많이 저하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측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크게 성능 저하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시로 억세스를 했을 때 충분한 성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고 해당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딥러닝 구조의 복잡도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분산적으로 딥러닝을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현재 대규모 딥러닝 고속 처리를 위한 고성능 컴퓨팅인 HP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인데요. HPC 기반 고속 학습 기술은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의 공유 메모리를 활용해 통신 병목 현상을 극복한 기술입니다. 지금은 1000가지 종류의 이미지 128만 장을 인식하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제가 50만 번 트레이닝 강을 반복하도록 지금 세팅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터레이션이라는 숫자가 반복 학습하는 횟수이고요. 이 오른쪽에 로스라는 값이 있습니다. 로스는 학습한 것이 잘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로스가 떨어질수록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딥러닝 수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죠.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굉장히 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매우 어려워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도구를 활용한 대시보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모델을 제작할 때도 아주 쉽게 그래픽을 활용해갖고 제작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환경 자체를 그래픽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 기술을 모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누구나 시스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공합니다. 딥러닝 대시보드를 통해 대규모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분야에서
초보자들도 쉽게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 모델 개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령어를 그림 모델로 추상화해 쉽게 표현하는 언어를 개발하는 등 딥러닝 기술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꾀하고 있는데요. 딥러닝 성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본 연구 결과는 그 4차 산업혁명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주 응용 분야 중에서 딥러닝 성능 문제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한 이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의 그 인프라의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둘러싼 딥러닝 기반 디지털 기술. 조금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과 기술, 그 속에서 세상을 바꾸는 콘텐츠로 성장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